환영국 제고등학교의 아침은 여느 학교와는 사뭇 다른 공기로 시작되었다. 대리석으로 마감된 복도에는 학생들의 발소리보다 고급 가죽 구두가 부딪히는 둔탁하고 묵직한 소리가 먼저 울려 퍼졌고, 교복 위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시계와 액세서리가 자연스럽게 걸쳐져 있었다. 이곳은 대한민국 상위 1%의 자제들이 모인 곳이자 철저한 계급 사회가 존재하는 작은 왕국이었다. 그 화려하고 숨막히는 공간 한가운데를 한서윤은 무표정한 얼굴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교복은 단정했지만 다른 학생들처럼 수선하거나 화려한 장식을 더하지 않은 본래의 모습 그대로였으며, 어깨에 맨 가방 역시 로고 하나 없는 검은색 백팩이었다. 주변을 지나가는 학생들은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혹은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발견한 듯 노골적인 시선을 던졌지만, 서윤은 시선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자신의 목적지인 사물함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다. 그녀에게 이곳은 배움의 터전이 아니라 생존해야 할 전장이었기에 불필요한 감정 소모는 사치에 불과했다. 복도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차갑게 가라앉은 것은 서윤이 코너를 돌던 찰나였다. 맞은편에서 여학생 무리가 시끄럽게 떠들며 걸어오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화려한 웨이브 머리를 찰랑이며 걷는 백유리가 있었다. 학교 이사장의 조카이자 거대 미디어 그룹의 외동딸인 그녀는 이 학교 여학생들의 정점에 서 있는 존재였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걸음을 멈추려 했으나, 백유리는 마치 서윤이 그곳에 없는 것처럼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돌진해왔다. 둔탁한 충돌음과 함께 서윤의 어깨가 뒤로 밀려났고, 그와 동시에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복도를 가득 채웠다. 백유리의 손목에 감겨있던 은빛 시계가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난 것이었다.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고 주위에 있던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그 참혹한 현장으로 쏠렸다. 서윤은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과 멈춰버린 시계 바늘을 내려다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백유리의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먼저 고막을 때렸다. 백유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틀어막으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녀의 추종자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서윤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했다. 백유리는 떨리는 손으로 깨진 시계를 집어들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 시계가 얼마짜리인 줄 알고 감히 길을 막아서느냐는 그녀의 외침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그녀는 이 시계가 아버지가 유럽 경매장에서 낙찰받아 선물해준 전 세계에 5개밖에 없는 한정판이라고 주장하며 서윤에게 당장 변상하라고 윽박질렀다. 주변 학생들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듯한 눈빛을 교환했다. 장학생으로 들어온 서윤의 집안 형편으로는 평생을 일해도 갚지 못할 금액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주제를 모르고 귀족들의 영토를 침범한 평민에 대한 가혹한 처형식과도 같았다. 백유리의 눈빛에는 슬픔 대신 서늘한 조소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서윤은 당황하거나 무릎을 꿇고 비는 대신 천천히 한쪽 무릎을 굽혀 바닥에 떨어진 시계 파편들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침착한 태도에 오히려 당황한 것은 백유리와 그녀의 무리였다. 서윤은 장갑을 끼지 않은 맨손으로 날카로운 유리 조각 사이에서 시계의 핵심 부품인 무브먼트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낡은 시계 수리점을 운영했고, 서윤은 어릴 때부터 수천 개의 태엽과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정교한 세계를 보고 자랐다. 그녀의 눈에 비친 그 물건은 백유리가 주장하는 수억 원대의 명품과는 거리가 멀었다. 서윤은 차가운 금속의 질감과 무게, 그리고 톱니바퀴의 마감 상태를 손끝으로 느끼며 머릿속으로 빠르게 데이터를 분석했다. 진품이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미세한 유격과 조악한 마감 처리가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녀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들어 백유리를 똑바로 응시했다. 서윤은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지금 바닥에 흩어진 이 시계가 진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목조목 지적하기 시작했다. 스위스 장인이 수작업으로 마감한 무브먼트는 충격에 의해 이렇게 쉽게 분해되지 않으며 특히 밸런스 휠의 도금 상태가 조잡하여 빛을 받으면 특유의 푸른 빛이 아닌 탁한 회색 빛을 띈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다이얼에 박힌 보석들이 천연 다이아몬드가 아닌 큐빅 지르코니아라는 증거로 파편의 절단면이 둥글게 마모된 것을 들어보였다. 서윤의 설명은 너무나 전문적이고 구체적이어서 구경하던 학생들조차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백유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고 그녀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서윤은 결정타를 날리듯 시계 뒷면의 각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브랜드 고유의 시리얼, 넘버 패턴과 일치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그것은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백유리가 쌓아올린 허영심이라는 탑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복도 2층 난간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한 남학생의 입가에 흥미로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이 학교의 실질적인 지배자이자 거대 기업 강한그룹의 후계자인 강민혁이었다. 그는 평소 학교에서 벌어지는 유치한 괴롭힘이나 권력 다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오늘 서윤이 보여준 모습은 그의 무료함을 깨뜨리기에 충분했다. 대부분의 장학생들은 이런 상황에서 울며불며 용서를 빌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결국 퇴학을 당하거나 전학을 가버리곤 했다. 하지만 서윤은 달랐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차가운 이성과 논리로 상대방의 급소를 정확히 찌를 줄 알았다. 민혁은 손에 들고 있던 캔커피를 가볍게 흔들며 서윤의 이름을 되뇌었다.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이 학교에서 진짜 실력을 감추고 있는 원석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그는 옆에 서 있던 비서 같은 친구에게 서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조사해 오라고 지시했다. 백유리는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자리를 떴고 그녀의 추종자들도 황급히 깨진 시계 조각들을 수거해 사라졌다. 복도에 남은 것은 서윤과 그녀를 경이로운 반, 두려움 반으로 바라보는 학생들 뿐이었다. 서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사물함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건드린 것이 벌집이라는 것을 잘 알고 백유리는 결코 이 수모를 잊지 않을 것이고 더 악랄한 방법으로 보복해 올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서윤은 후회하지 않았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초장부터 기선을 제압하는 것이 유리했다. 그녀는 사물함 문을 열고 교과서를 꺼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곳에서의 3년은 예상보다 훨씬 더 험난하고 피곤한 여정이 될 것임을 직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다. 수업 시간 내내 서윤의 등 뒤로는 따가운 시선들이 꽂혔다. 학생들은 메신저 앱을 통해 아침에 있었던 사건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서윤의 신상 정보를 캐내고 선생님들조차 미묘하게 서윤을 대하는 태도가 불편해 보였다. 이 학교의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스승이라기보다는 재벌가 자제들의 비위를 맞추는 고용인에 가까웠기에 백유리의 심기를 거스른 서윤을 감싸줄 리 만무했다. 수학 시간 교사는 칠판에 난해한 심화 문제를 적어놓고 서윤을 지목하여 풀어보라고 시켰다. 그것은 명백히 서윤에게 망신을 주기 위한 의도였으나 서윤은 칠판 앞으로 걸어나가 망설임 없이 분필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교사가 의도한 복잡한 풀이 과정 대신 훨씬 간결하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순식간에 답을 도출해냈다. 칠판을 가득 채운 하얀 수식들은 그녀의 명석함을 증명하는 훈장과도 같았다. 교사는 헛기침을 하며 서윤을 자리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보이지 않는 경계선으로 나뉘었다. 중앙의 가장 좋은 자리들은 소위 로열 패밀리라 불리는 최상위 계층 학생들의 차지였고 장학생들이나 집안 배경이 약한 학생들은 구석진 자리에서 눈치를 보며 식사를 해야 했다.
서윤이 식판을 들고 빈자리를 찾아 두리번거릴 때 누군가 고의로 발을 걸어 그녀를 넘어뜨리려 했다. 하지만 서윤은 운동신경 또한 남달랐기에 가볍게 몸을 틀어 발을 피했고 발을 건 남학생은 오히려 중심을 잃고 의자에서 굴러 떨어졌다. 식당 안에는 짧은 정적이 흐르다.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윤은 넘어진 학생을 차갑게 내려다본 뒤 아무 일 없다는 듯 구석의 빈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밥을 먹는 동안에도 그녀는 주변의 동태를 살피며 혹시 모를 위협에 대비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졌지만 그녀는 살기 위해 꾸역꾸역 음식을 삼켰다. 그때 식당의 소란스러움이 일순간 멈추고 문 쪽에서 강민혁이 등장했다. 그의 뒤로는 훤칠한 키와 수려한 외모를 자랑하는 남학생 2명이 따르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런웨이를 걷듯 자연스럽게 식당 중앙을 가로질러 걸어왔다. 민혁의 시선이 잠시 서윤이 앉아있는 구석자리로 향했다가 다시 정면으로 돌아왔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서윤은 그 시선 속에 담긴 탐색의 의미를 읽어냈다. 민혁은 백유리가 앉아있는 테이블을 지나치며 그녀에게 짧은 눈인사조차 건네지 않았고 백유리는 입술을 깨물며 분한 표정을 지었다. 민혁과 그의 무리는 가장 상석에 앉아 우아하게 식사를 시작했고 주변 학생들은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훔쳐보기에 바빴. 서윤은 직감적으로 강민혁이 이 학교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임을 깨달았다. 그와 엮이는 것은 백유리와 엮이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복잡한 일일 터였다. 오후 수업이 모두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씩 고급 세단을 타고 하교할 때 서윤은 학교 뒤편에 있는 도서관으로 향했다. 기숙사로 돌아가기 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하루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였다. 도서관은 웅장한 크기에 비해 이용하는 학생이 거의 없어 적막감이 감돌았다. 서윤은 가장 구석진 서가 사이에 자리를 잡고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는 학교의 재단 구조와 이사진, 명단, 그리고 주요 학생들의 가계도가 복잡하게 얽힌 마인드맵이 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공부만 하러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반드시 이 학교에서 살아남아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는 자신을 보호해줄 강력한 방패가 필요했다. 오늘 아침의 사건으로 인해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적을 만들었고, 이제는 전략을 수정해야 할 때였다. 백유리는 시작에 불과했다. 서윤이 모니터에 집중하고 있을 때 책장 너머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다. 고개를 들어보니 강민혁이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삐딱하게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가까이서 본 그는 멀리서 보았을 때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압도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민혁은 서윤의 노트북 화면을 흘끗 보고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허락도 없이 서윤의 맞은편 의자를 빼내어 앉으며 다리를 꼬았다. 그리고는 서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침에 꽤 재미있는 쇼를 보여주었다며 백유리가 그렇게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 봤다고 빈정거렸다. 서윤은 노트북을 덮으며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민혁은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다. 그는 서윤이 시계의 가짜 여부를 판별해낸 능력과 그 대담함을 높이 산다며 자신과 거래를 하나 하자고 제안했다. 민혁의 제안은 뜻밖이었다. 그는 서윤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과외 교사가 되어달라고 했다. 물론 교과목 공부가 아닌 다른 종류의 과외였다. 그는 현재 가문 내부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고 서윤처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할 줄 아는 브레인이 필요했던 것이다. 서윤은 의아해하며 자신이 왜 그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물었다. 민혁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서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했다. 백유리를 포함한 그 누구도 서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자신의 이름으로 보호막을 쳐주겠다는 것이었다. 이 학교에서 강민혁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곧 면책 특권을 얻는 것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강민혁의 적들이 서윤의 적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서윤은 잠시 고민에 잠겼다. 이것은 기회일 수도 있고 독이 든 성배일 수도 있었다. 도서관의 정적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서윤은 민혁의 눈동자 깊은 곳에 숨겨진 권력에 대한 욕망과 고독을 읽어냈다. 그는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가진 황태자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고 있었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조건을 하나 더 붙였다. 자신의 신변 보호뿐만 아니라 전액 장학금 유지와 해외 유학 추천서까지 보장해 달라는 요구였다. 민혁은 서윤의 당돌한 요구에 소리내어 웃으며 흔쾌히 수락했다. 두 사람은 악수 대신 짧은 눈빛 교환으로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것으로 서윤은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가는 꼴이 되었지만 동시에 호랑이의 등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민혁이 자리를 뜨고 난 뒤 서윤은 다시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 속의 마인드맵에 강민혁이라는 이름이 가장 크게 붉은색으로 표시되었다. 이제 게임의 판이 커졌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서윤의 심장은 뜨겁게 뛰고 있었다.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사건들이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다. 발신자 제안으로 온 메시지에는 짧은 경고 문구가 적혀 있었다. 밤길 조심하라는 백유리의 유치한 협박이었다. 서윤은 피식 웃으며 메시지를 삭제했다. 이제 그녀에게는 백유리의 괴롭힘보다 더 크고 위험한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강민혁과의 거래,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치열한 두뇌 싸움. 서윤은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올려다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결코 이 싸움에서 지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사냥감이 아니라 사냥꾼이 되기로 결심했다. 학교의 거대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포성처럼 들려왔다. 강민혁과의 비밀스러운 거래 이후 학교 내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백유리가 여학생들의 정점에 군림하며 서윤을 노려보고 있었지만 섣불리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강민혁이 도서관에서 서윤과 독대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그것은 서윤에게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자 동시에 수많은 적들의 시기심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하지만 서윤은 그 모든 시선과 수군거림을 철저히 무시한 채 자신의 일상에만 집중했다. 그녀에게 강민혁은 잠시 비를 피할 처마일 뿐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었기에 스스로 살아남을 힘을 키우는 것이 급선무였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의 소음이 거슬렸던 서윤은 인적이 드문 구간 건물의 뒤편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은 폐쇄된 음악실이 있어 학생들이 잘 찾지 않는 곳이었고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였다. 낡은 벽돌담에 기대어 이어폰을 꽂으려던 찰나 거친 욕설과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파고들었다. 소리가 들려온 곳은 구간 건물 1층의 남자 화장실 쪽이었다. 평소라면 무시하고 지나갔겠지만 서윤의 예리한 감각은 그 목소리의 주인이 예사롭지 않음을 감지했다. 그것은 학교 내에서 강민혁과는 또 다른 의미로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로 통하는 최태양의 목소리였다. 국내 최대 해운 물류기업의 막내 아들인 최태양은 통제 불능의 시한폭탄 같은 존재로 교칙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무법자였다. 호기심 반 경계심 반으로 서윤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열린 창문 틈으로 붉게 상기된 얼굴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는 최태양이 보였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친 채 한 손으로는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고 다른 한 손에 쥔 스마트폰을 당장이라도 집어던질 듯이 위태로워 보였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방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그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의 서버가 경찰에 털렸다는 소식과 함께 자신의 접속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이야기였다.
최태양의 상황은 절체절명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명예와 규율을 목숨보다 중요시하는 엄격한 인물로 만약 아들이 불법 도박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다면 상속권 박탈은 물론이고 해외로 강제 추방될 것이 뻔했다. 태양은 해결사를 고용해서라도 기록을 지우라고 윽박질렀지만 이미 수사망이 좁혀오고 있어 손을 쓸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온 듯했다. 그는 절망감에 휩싸여 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때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을 밟은 서윤의 발소리가 정적을 깼다. 태양은 맹수처럼 고개를 돌려 서윤을 노려보았고 그의 눈빛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들켰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은 그는 순식간에 창문을 넘어와 서윤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주먹이 올라갔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태양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서윤은 멱살이 잡힌 채로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지금 나를 때려서 입을 막는다고 해도 이미 서버에 남은 기록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지적했다. 태양은 그녀의 뻔뻔한 태도에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렸지만 주먹을 내리지는 않았다. 서윤은 태양의 손을 천천히 밀어내며 자신이 도와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녀의 말은 태양에게 있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과 터무니없는 헛소리 사이 어딘가로 들렸다. 하지만 서윤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고 태양은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그녀를 놓아주었다. 서윤은 바닥에 떨어진 태양의 스마트폰을 주어 액정의 상태를 확인한 뒤 자신의 가방에서 낡은 노트북을 꺼냈다. 그녀는 태양에게 사이트 주소와 아이디를 물었고 태양은 반신반의하며 정보를 넘겨주었다. 서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이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코드들이 빠르게 지나갔고 서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그녀는 단순히 해킹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미 경찰이 서버를 압수수색했다면 외부에서의 침입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대신 서윤은 우회로를 택했다. 그녀는 태양의 스마트폰에 남아있는 접속 로그 데이터를 변조하여 그 시간에 그가 도박 사이트가 아닌 해외 온라인 게임 서버에 접속했던 것처럼 위장했다. 또한 통신사 기지국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학교 내부의 와이파이망 접속 기록을 교묘하게 수정하여 해당 시간에 태양이 도박이 아닌 학교 과제 수행을 위한 학술, 자료 검색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리바이를 만들어냈다. 이 모든 과정은 단 10분 만에 이루어졌고 서윤은 마지막 엔터키를 누르며 노트북 화면을 태양에게 보여주었다. 태양은 화면 속에 생성된 완벽한 알리바이와 변조된 접속 기록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서윤은 추가로 경찰이 확보한 서버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있어 해독에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 사이에 이 위조된 로그 파일이 먼저 제출된다면 수사망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녀는 태양이 이용하던 도박 사이트가 사실은 운영자가 먹튀를 위해 설계한 사기 사이트였음을 밝혀내며 그가 잃은 돈의 흐름을 추적해 운영자의 대포 통장 계좌까지 찾아내 주었다. 이것은 태양에게 단순한 해결책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 정보였다. 태양은 멍하니 서윤을 바라보다가 도대체 정체가 뭐냐고 물었다. 평범한 장학생이라고 생각했던 여학생이 국정원 요원 뺨치는 실력을 보여주었으니 놀랄 수밖에 없었다. 서윤은 노트북을 닫으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저 기계를 조금 다룰 줄 아는 학생일 뿐이라고. 상황이 종료되자 태양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서윤을 죽일 듯이 노려보던 눈빛은 경외심과 호기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서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돈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줄 수 있고 원한다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뒤를 봐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돈은 필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녀가 원한 것은 단 하나였다. 자신의 학교 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이 필요할 때 한 번의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은 물질적인 보상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닌 약속이었다. 태양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며 서윤의 어깨를 툭 쳤다. 오늘부터 너는 내 사람이라며 껄껄 웃는 태양의 모습에서 서윤은 강민혁과는 또 다른 종류의 권력을 느꼈다. 그것은 계산적이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파괴력 있는 야생의 힘이었다. 교실로 돌아온 서윤을 맞이한 것은 칠판에 적힌 악의적인 낙서들이었다. 거지 근성 기생충 주제 파악 좀 해라 등 입에 담기 힘든 욕설들이 가득했고 서윤의 책상은 누군가 일부러 엎어놓은 듯 쓰러져 있었다. 백유리의 추종자들이 저지른 짓임이 분명했다. 반 아이들은 서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서윤이 묵묵히 책상을 일으켜 세우고 칠판 지우개를 들러가는 순간 뒷문이 쾅 하고 열리며 최태양이 들어왔다. 교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태양은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칠판을 쓱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그는 교탁을 발로 걷어차며 소리쳤다. 어떤 새끼가 이따위 유치한 장난질을 했느냐는 그의 고함에 학생들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숙였다. 태양은 백유리의 추종자 중 한 명인 남학생을 지목하며 앞으로 나오라고 손짓했다. 지목된 남학생은 사색이 되어 떨면서 태양 앞으로 나갔다. 태양은 그 학생의 어깨를 짓누르며 나직하게 경고했다. 앞으로 한서윤 건드리는 놈은 내 허락 없이 숨 쉴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 선언은 교실 전체에 메아리 쳤고 백유리조차 입술을 깨물며 분을 삼킬 뿐 감히 나서지 못했다. 태양은 칠판 지우개를 빼앗아 직접 낙서를 지우기 시작했다. 거친 손놀림으로 하얀 분필 가루를 털어내는 그의 뒷모습은 기이하면서도 압도적이었다. 낙서가 모두 지워지자 태양은 서윤에게 윙크를 한 번 날리고는 휘파람을 불며 교실을 나갔다. 서윤은 멍하니 서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 조용히 자리에 앉아 책을 폈다. 그녀는 이제 학교 내의 양대 산맥인 강민혁과 최태양 모두와 연결고리를 갖게 되었다. 이것은 더없이 든든한 방패가 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두 세력 사이에서 찢겨질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었다. 수업이 끝난 후 서윤은 강민혁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다. 약속 장소로 나오라는 짧은 내용이었다. 그녀는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올랐고 차는 미끄러지듯 학교를 빠져나갔다. 차 안에는 침묵이 흘렀지만 서윤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최태양의 약점을 쥐고 그를 우군으로 만든 것은 계획에 없던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 강민혁이 이성적인 두뇌라면 최태양은 행동하는 육체였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손에 쥔다면 이 학교에서 불가능한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서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들은 언제든지 자신을 버릴 수 있는 포식자들이었고 자신은 그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조련사였기 때문이다. 차가 도착한 곳은 강남의 한 고급 프라이빗 클럽이었다. 민혁은 서윤을 데리고 VIP 룸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민혁의 최측근으로 보이는 몇몇 학생들이 더 있었고 그들은 서윤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민혁은 서윤을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며 소개했다. 앞으로 우리 그룹의 브레인이 될 사람이라며 깍듯이 대하라고 명령했다. 서윤은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받아쳤다. 그 자리에서 서윤은 민혁이 추진하고 있는 스타트업 프로젝트의 사업 계획서를 검토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서윤은 서류를 훑어보며 날카로운 지적들을 쏟아냈고 그녀의 통찰력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감탄했다. 서윤은 자신이 단순히 운이 좋아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님을 실력으로 증명해 보였다. 밤이 깊어가고 서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한번 최태양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고맙다는 말 대신 나중에 밥이나 한번 사겠다는 퉁명스러운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서윤은 피식 웃으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전쟁 같은 하루였지만 수학은 확실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학교라는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키트를 하나씩 획득해가고 있는 셈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더 큰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백유리의 반격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고 강민혁의 가문 싸움은 이제 막 불이 붙기 시작했다. 서유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다짐했다.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반드시 이겨내고 가장 높은 곳에 서겠다고. 그녀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강민혁이 머무는 학생의 전용 라운지는 학교 내에서도 가장 은밀하고 폐쇄적인 공간이었다. 최고급 가죽 소파와 은은한 조명,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양장본 서적들은 마치 거대 기업의 회장실을 축소해 놓은 듯한 위압감을 풍겼다. 하지만 그 고요한 공기 속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민혁은 탁자 위에 어지럽게 널린 서류들을 신경질적으로 넘기며 미간을 찌푸렸다. 강한 그룹 내에서 그의 아버지인 회장의 입지를 위협하는 숙부의 공격이 날로 거세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번에 추진 중인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부지 매입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그룹 주가가 요동치고 있었다. 민혁에게 있어 학교는 잠시 숨을 돌리는 곳이 아니라 가문의 전쟁을 대리 수행하는 또 다른 전장이었다. 그는 머리를 쓸어 넘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때 라운지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한서윤이 들어왔다. 그녀는 민혁의 호출을 바꿔왔지만 주눅든 기색 없이 차분하게 그 앞에 섰다. 민혁은 눈짓으로 소파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지시했다. 그는 서윤에게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외부인의 시각에서 분석해보라고 주문했다. 물론 큰 기대를 한 것은 아니었다. 수많은 법무팀 변호사들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고등학생이 푼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민혁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의 명석한 두뇌를 시험해보고 싶었다. 서윤은 탁자 위의 서류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토지 대장과 법인 등기부 등본 그리고 복잡한 지분 구조도가 그려진 차트들이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며 흩어진 정보들을 조합하기 시작했다. 침묵이 흐르는 동안 민혁은 초조하게 다리를 떨며 창밖을 응시했다. 10여 분이 지났을까 서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서류의 한 부분을 짚으며 이 프로젝트를 방해하는 유령 회사의 실소유주가 숙부와 연관되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답했다. 문제는 그 연결고리를 증명할 자금 흐름이 철저하게 세탁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자금을 쫓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과거 소유주 패턴을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해당 부지의 거래 내역을 역추적한 결과 특정 시기마다 소유권이 이전될 때 사용된 인감의 명의자가 숙부의 처가 쪽 친인척들과 겹친다는 사실을 발견해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서윤은 그 명단과 과거 숙부의 비서실 직원 명단을 대조하여 교집합을 찾아낸 것이었다. 민혁은 서윤이 내민 메모를 받아들고 멍하니 바라보았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너무나 복잡하게 꼬인 자금 흐름에만 집착하느라 정작 기본적인 등기 이력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다. 서윤이 찾아낸 이 명단은 숙부가 차명으로 땅을 투기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었다. 이것을 이사회에 터뜨리면 숙부는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고 물러날 수밖에 없을 터였다. 민혁의 입가에 서서히 미소가 번졌다. 그는 서윤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감탄했다.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모범생인 줄 알았더니 판 전체를 읽는 통찰력까지 갖춘 괴물이었다.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오늘 점심은 나랑 같이 먹자고. 그것은
단순한 식사 제한이 아니라 서윤을 자신의 사람으로 공식 인정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여느 때처럼 시끌벅적했다.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떠들고 있었고 백유리와 그녀의 무리는 중앙 테이블을 차지하고 앉아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그때 식당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민혁이 등장했는데 그의 옆에는 놀랍게도 한서윤이 나란히 걷고 있었다. 두 사람의 등장에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에 사라졌다. 민혁은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와 가장 눈에 띄는 중앙 테이블로 향했다. 백유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민혁은 직접 의자를 빼내어 서윤에게 권했고 서윤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으나 이내 침착하게 자리에 앉았다. 이 장면은 학교 전체에 생중계되듯 퍼져나갔고 학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민혁이 여학생에게, 그것도 장학생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아무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 모든 귀와 눈이 중앙 테이블로 쏠려 있었다. 민혁은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서윤에게 말을 걸었다. 이번 주말에 있을 스터디 그룹에 참여해달라는 내용이었지만 듣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데이트 신청처럼 들렸다. 서윤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다. 그녀는 지금 이 상황이 민혁이 자신을 이용해 학교 내의 역학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의도임을 알고 있었다. 숙부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민혁은 자신감이 넘쳤고 그 승리의 1등 공신인 서윤을 곁에 둠으로써 자신의 안목을 과시하고 싶어 했다. 백유리는 질투와 분노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감히 민혁의 테이블에 다가가지는 못했다. 그녀가 쥐고 있던 숟가락이 휘어질 듯 꽉 쥐어져 있었다. 그때 식당 반대편에서 식판을 들고 오던 최태양이 이 광경을 목격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피식 웃으며 민혁과 서윤이 있는 테이블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학생들은 또 한 번 숨을 죽였다. 학교의 양대 산맥인 민혁과 태양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드문 일이었기 때문이다. 태양은 서윤의 옆자리에 털썩 앉으며 민혁에게 인사를 건넸다. 민혁은 눈살을 찌푸렸지만 대놓고 싫은 티를 내지는 않았다. 태양은 서윤의 식판에 자신의 반찬을 덜어주며 많이 먹으라고 챙겨주었다. 이 기묘한 삼각구도는 학생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전교생이 따돌리려 했던 전학생이 하루아침에 학교의 두 권력자 사이에서 보호받는 존재가 된 것이다. 서윤은 양옆에서 쏟아지는 부담스러운 관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밥을 먹었다. 그녀에게는 이들의 호의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변덕임을 알기에 들뜨지 않으려 노력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혁은 서윤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자신이 처리해야 할 일이 있으니 방과 후에 학생회실로 오라고 했다. 서윤은 알겠다고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혁과 태양은 동시에 일어나 서윤의 뒤를 따랐고 마치 호위무사처럼 그녀를 에스코트하며 식당을 빠져나갔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눈빛은 경외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제 그 누구도 서윤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었다. 백유리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식판을 엎어버렸지만 아무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다. 이미 권력의 흐름이 바뀌었음을 모두가 직감했기 때문이다. 서윤은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다. 이것은 자신이 원했던 그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너무나 위험한 도박이기도 했다. 두 마리의 호랑이 등에 올라탄 기분이었다. 오후 수업 시간에도 서윤에 대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혹자는 그녀가 재벌가에 숨겨진 딸이라는 둥, 또 다른 누군가는 그녀가 천재적인 해커라는 둥,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하지만 서윤은 그 어떤 소문에도 해명하지 않았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수업 중 선생님이 질문을 던졌을 때 서윤이 손을 들자 선생님조차 긴장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녀의 대답은
언제나처럼 완벽했고 군더더기가 없었다. 이제 그녀의 실력에 의문을 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서유는 책상 위에 놓인 교과서를 바라보며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았다. 방과 후 학생회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서유는 낯선 남학생과 마주쳤다. 그는 민혁의 라이벌 가문인 대형 그룹의 차남이었다. 그는 서윤에게 명함을 건네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는 말과 함께 그는 유유히 사라졌다. 서윤은 손에 들린 명함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가치가 올라가자 여기저기서 입질이 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서윤을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유용한 도구로 보고 있었다. 하지만 서윤은 상관없었다. 그들이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면 자신 또한 그들을 철저히 이용하면 그만이었다. 그녀는 명함을 교복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고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학생회실 문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잠시 심호흡을 했다.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될 것이다. 학생회실 안에는 민혁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서윤이 들어오자마자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오늘 주식시장에 마감 시황이 떠 있었다. 강한그룹의 주가가 급등했다는 뉴스였다. 서윤이 찾아낸 정보 덕분에 숙부는 이사회에서 공격을 받았고 결국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었다. 민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는 서윤에게 감사의 표시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다. 서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학교 도서관의 낡은 서버를 최신형으로 교체해 달라고 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공적인 요구에 민혁은 의외라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이내 호탕하게 웃으며 수락했다. 서윤은 자신의 이익보다 명분을 챙김으로써 민혁에게 더 큰 신뢰를 심어주었다. 저녁 늦게 기숙사로 돌아온 서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오늘 하루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다. 강민혁과의 점심 식사, 최태양의 엉뚱한 호의, 그리고 라이벌 가문의 접근까지.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같았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가 이 학교의 중심부로 진입했다는 사실이었다. 이제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는 나비효과처럼 거대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서윤은 눈을 감고 앞으로 닥칠 폭풍우를 대비했다. 백유리가 이대로 물러설 리 없었다. 그녀는 분명 더 악랄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서윤을 무너뜨리려 할 것이다. 서윤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고. 그리고 반드시 살아남아 가장 높은 곳에서 그들을 내려다보겠다고. 밤이 깊어지자 학교는 고요한 정적에 휩싸였지만 학생들의 단톡방은 여전히 서윤의 이야기로 뜨거웠다. 누군가는 그녀를 동경했고 누군가는 시기했으며 누군가는 두려워했다. 서윤은 그 모든 소음에서 벗어나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 서 있었다. 맞은편에는 얼굴 없는 거인들이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고 그녀의 곁에는 킹과 나이트가 서 있었다. 그녀는 폰 하나를 들어 올리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 게임의 승자는 결국 말이 아니라 말을 움직이는 자가 될 것이다. 내일은 또 어떤 수가 펼쳐질지 기대하며 그녀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학교의 평온함은 폭풍전야와도 같았고 그 중심에는 백유리의 뒤틀린 질투심이 자리하고 있었다. 강민혁과 최태양이라는 학교 내 절대 권력자 두 명이 동시에 한서윤을 비호한다는 사실은 백유리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그녀는 자신이 누려야 할 스포트라이트를 빼앗겼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 치졸하고 원색적인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아침 조회 시간이 되기도 전에 학교 익명 커뮤니티와 메신저에는 서윤에 대한 악성 루머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서윤의 아버지가 전과자라는 둥, 그녀가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둥 근거 없는 헛소문들이 사실인 양 포장되어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달구었다. 학생들은 복도에서 서윤을 마주칠 때마다 수근거리며 경멸 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서윤은 마치 그 소음이 들리지 않는다는 듯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의 길을 걸어갈 뿐이었다. 점심시간 직전 서윤이 사물함을 열었을 때 그 안에서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 더미와 찢겨진 교과서들이 쏟아져 내렸다. 교과서에는 붉은색 라카로 죽어버리라는 섬뜩한 문구가 적혀 있었고 그녀의 체육복은 가위로 난도질되어 걸레 조각처럼 변해 있었다. 주변에 숨어서 지켜보던 백유리의 추종자들은 킬킬거리며 그 광경을 촬영하고 있었다. 보통의 여학생이라면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거나 도망쳤을 상황이었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참혹한 사물함의 상태를 다각도로 촬영하여 증거를 남긴 뒤 묵묵히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더러운 것을 만진다는 불쾌감보다는 마치 사건 현장을 수습하는 감식반원처럼 차분하고 정교했다. 그 냉철한 모습에 오히려 구경하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하나둘씩 잦아들었고 기이한 침묵이 복도를 메웠다. 백유리는 서윤의 반응이 자신의 예상과 빗나가자 더 과격한 방법을 동원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서윤을 체육관 뒤편에 있는 비품 창고로 유인할 계획을 세웠다. 선생님의 심부름이라는 거짓말로 서윤을 불러낸 뒤 밖에서 문을 잠가버린 것이다. 창고 안은 먼지로 가득했고 난방이 되지 않아 냉동고처럼 서늘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철문이 닫히고 밖에서 자물쇠가 걸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둠 속에 갇힌 서윤은 문을 두드리거나 소리질러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주머니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내 주위를 비췄다. 그녀는 이미 백유리가 이성을 잃고 폭주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에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이 상황을 반격의 기회로 삼기로 했다. 그녀는 쌓여있는 다틀 위에 앉아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을 켜고 자신이 수집해온 자료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며 시간을 기다렸다. 서윤이 수업 시간에 들어오지 않자 이상함을 감지한 것은 강민혁이었다. 그는 서윤이 이유 없이 수업을 빼먹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즉시 학생회 임원들을 풀어 학교 전체를 수색하게 했다. 최태양 역시 소식을 듣고 불같이 화를 내며 백유리의 추종자들을 하나씩 족치기 시작했다. 결국 겁에 질린 한 여학생의 자백으로 서윤이 갇힌 장소가 드러났고 민혁과 태양은 체육관 창고로 달려갔다. 태양이 소화기로 자물쇠를 부수고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은 서윤이 어둠 속에서 울고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서윤은 먼지 하나 묻지 않은 깨끗한 모습으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문이 열리자 눈부신 햇살에 눈을 찌푸리며 태연하게 걸어 나왔다. 민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태양은 당장이라도 백유리를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며 길길이 날뛰었다. 강민혁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백유리 가문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할 기세가 서려 있었다. 그는 서윤에게 학교 측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변호인단을 꾸려 백유리를 퇴학시키겠다고 제안했다. 최태양 역시 옆에서 거들며 자신의 형님들을 불러 학교를 뒤집어 놓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서윤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그들의 앞을 막아섰다. 그녀는 이 싸움이 자신의 힘이 아닌 타인의 권력으로 해결된다면 자신은 평생 그들의 보호 아래 있는 약자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백유리 같은 아이들은 힘으로 억누르면 잠시 굴복할 뿐 결코 반성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윤은 자신이 직접 백유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무너뜨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민혁과 태양은 서윤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만류하지 못하고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점심시간 학생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식당과 광장에 교내 방송 스피커가 지지직거리는 소음을 내며 켜졌다. 방송부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서윤이 방송실을 점거하고 마이크를 잡은 것이다.
그녀의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가 교정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감정적인 호소나 비난 대신 팩트만을 나열하기 시작했다. 이번 중간고사 수학시험 문제 유출 의혹에 관한 것이었다. 서유는 특정 학원에서 배포한 예상 문제집과 실제 시험 문제의 일치율이 90%에 달한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읽어내려갔다. 그리고 그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의 명단과 그들이 학원비 명목으로 지불한 비정상적인 금액의 흐름을 공개했다.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그 학원의 수강생이 백유리와 그녀의 핵심 추종자들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방송실 문 밖에서는 선생님들과 경비원들이 문을 열라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지만 서유는 미리 문을 걸어 잠근 상태였다. 그녀는 동요하지 않고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백유리가 주도한 수행평가 대필 의뢰 내역과 그 대가로 오고 간 명품 리스트였다. 서유는 백유리가 친구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자신의 과제를 대신하게 하고 성적이 낮은 학생들을 협박하여 답안지를 보여주게 강요했던 녹취록의 일부를 재생했다. 스피커를 통해 백유리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식당에서 밥을 먹던 백유리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주변에 앉아있던 학생들은 경악하며 백유리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추종자들조차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백유리가 쌓아올린 고귀한 여왕의 이미지를 산산조각내는 처형식이었다. 서유는 방송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진정한 명품은 돈으로 휘감은 겉모습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으로 증명하는 실력과 인격이라는 말이었다. 그녀는 마이크 전원을 끄고 방송실 문을 열었다. 밖에는 씩씩거리는 학생 주임과 교사들이 서 있었지만 서유는 당당하게 그들을 지나쳐 걸어갔다. 복도에는 정적이 흘렀고 마주치는 학생들은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터주었다. 그들은 서윤이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모범생이 아니라 건드리면 뼈도 못 추리게 만드는 무서운 전략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백유리는 식당 한 구석에서 머리를 감싸 쥐고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녀의 권위는 바닥으로 추락했고 학생들은 더 이상 그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이 사건의 여파는 엄청났다. 학부모 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고 교육청 감사가 내려올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학교 측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지만 이미 증거가 너무 명백하여 덮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강민혁은 이사회를 움직여 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압력을 행사했고 최태양은 서윤을 비난하는 학생들을 찾아다니며 입단속을 시켰다. 하지만 서윤은 그들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강했다. 그녀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지만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행동이 공익을 위한 내부 고발임을 주장하여 정학 처분을 면했다. 오히려 그녀는 학생들 사이에서 부패한 권력에 맞선 잔다르크와 같은 존재로 떠올랐다. 백유리는 며칠간 학교에 나오지 못했다. 그녀의 부모가 학교에 찾아와 난동을 부렸지만 여론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서유는 도서관 창가에 앉아 운동장을 내려다보며 씁쓸한 커피를 마셨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허무함이 밀려왔다. 이곳은 약육 강식의 정글이었고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짓밟아야만 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갈 뿐이었다. 그때 그녀의 맞은편에 강민혁이 앉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윤에게 초콜릿 하나를 건넸다. 잘했다는 칭찬도 위로의 말도 없었지만 그 작은 초콜릿에는 무언의 연대감과 인정이 담겨 있었다. 서윤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초콜릿을 입에 넣었다.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사건 이후 학교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학생들은 더 이상 백유리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서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거는 아이들도 생겨났다. 서윤은 여전히 차가운 태도를 유지했지만 예전처럼 철벽을 치지는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억울하게 괴롭힘을 당하던 학생들을 돕기 시작했다. 직접 나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조언을 해주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시기였다. 서윤을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가 생겨나고 있었다. 그것은 공포와 돈으로 유지되는 질서가 아니라 이성과 원칙이 지배하는 질서였다. 강민혁과 최태양은 그런 서윤을 지켜보며 그녀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릇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날 방과 후 서윤은 옥상 정원에서 혼자 바람을 쐬고 있었다.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돌아보니 며칠 만에 학교에 나온 백유리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예전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도끼만 남아있는 모습이었다. 백유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서윤에게 물었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느냐고, 네가 뭔데 내 인생을 망치느냐고 따져 물었다. 서윤은 백유리에게 다가가 나직하게 말했다. 나는 너를 망친 게 아니라 네가 스스로 망가뜨린 것이라고. 그리고 만약 다시 한번 내 주변을 얼쩡거리거나 다른 학생들을 괴롭힌다면 그때는 정말로 학교에서 영원히 추방시켜 주겠다고 경고했다. 백유리는 서윤의 서늘한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고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도망쳤다. 서윤은 멀어지는 백유리의 뒷모습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으로 백유리와의 악연은 일단락된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방심하지 않았다. 한번 무너진 적은 더 큰 원한을 품고 돌아오기 마련이었다. 그리고 학교 밖에는 백유리의 가문이라는 거대한 배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서윤은 난간을 잡고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불빛들이 마치 거대한 짐승의 눈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이제 겨우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을 뿐이다. 앞으로 펼쳐질 더 큰 싸움을 위해 그녀는 더욱 강해져야 했다. 강민혁의 가문 전쟁, 최태양의 위태로운 행보, 그리고 자신의 미래까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에게는 누구에게도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자기 자신이 있었으니까. 환영국제고등학교의 개교 기념일 파티는 대한민국 사교계의 축소판이자 상류층 자제들이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는 가장 화려한 전장이었다. 호텔 그랜드 볼룸을 통째로 대관한 행사장은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샹들리에와 곳곳에 장식된 생화들로 눈부시게 빛났고 참석한 학생들은 마치 시상식에 온 배우들처럼 값비싼 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고 있었다. 그 화려함 속에서 한서윤은 강민혁이 미리 보내준 검은색 벨벳 드레스를 입고 조용히 행사장 입구에 들어섰다. 화려한 보석 하나 없는 심플한 차림이었지만 그녀 특유의 차분하고 지적인 분위기는 주변의 소란스러움을 압도하는 기품이 있었다. 많은 학생들이 그녀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지만 서윤은 개의치 않고 한쪽 벽면에 마련된 테이블로 향했다. 그녀는 오늘 밤 백유리가 자신을 향해 마지막 발악을 할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백유리는 행사장 중앙에서 샴페인 잔을 들고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집요하게 서윤을 쫓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오늘이야말로 서윤을 모든 학부모와 재계 인사들 앞에서 철저하게 망신 주겠다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백유리의 계획은 치졸하면서도 악랄했다. 메인 행사가 시작되어 조명이 서윤 쪽을 비추는 순간 천장에 미리 설치해둔 장치를 이용해 붉은 페인트를 쏟아붓는 것이었다. 영화 캐리의 한 장면처럼 서윤을 피범벅이 된 괴물로 만들어 파티장에서 쫓겨나게 하고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으려는 속셈이었다. 서윤은 백유리가 며칠 전부터 체육관 천장공사 도면을 구하러 다녔다는 정보를 이미 최태양을 통해 입수한 상태였다. 하지만 서윤은 그 함정을 피하는 대신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피하는 것은 그녀의 방식이 아니었고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백유리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생각이었다.
사회자의 안내 멘트와 함께 행사장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앞쪽을 비추기 시작했다. 서윤이 서 있는 위치는 무대 바로 옆이었고 백유리의 신호를 받은 누군가가 조작 버튼을 눌렀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천장에서 붉은 액체가 담긴 양동이가 기울어졌다. 찰나의 순간 서윤은 아주 미세하게 몸을 뒤로 뺐지만 쏟아지는 액체를 완전히 피하지는 않았다. 끈적한 붉은 페인트가 그녀의 검은 드레스 자락과 하얀 어깨 위로 튀었고 바닥은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다. 행사장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고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백유리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 참극을 즐기려 했으나 그녀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서윤은 비명을 지르거나 당황하여 주저앉지 않고 마치 그 붉은 얼룩조차 디자인의 일부인 양꽃꽃하게 서서 백유리를 응시했다. 그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VIP 테이블에 앉아있던 강민혁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단상으로 뛰어 올라왔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최고급 턱시도 재킷을 벗어 페인트가 묻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어 최태양을 비롯한 소위 F사라 불리는 재벌2세 그룹의 핵심 멤버들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의 주위를 에워쌌다. 그들은 마치 여왕을 호위하는 기사들처럼 서윤을 둘러싸고 웅성거리는 사람들로부터 그녀를 보호했다. 페인트를 뒤집어 쓴 것은 서윤이었지만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진 것은 오히려 구경꾼들이었다. 최태양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서윤의 뺨에 묻은 페인트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고 다른 남학생들은 험악한 표정으로 범인을 찾기 위해 주위를 살폈다. 백유리의 미소는 공포로 일그러졌고 그녀가 든 샴페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강민혁은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행사장에 모인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둘러보았다. 마이크를 잡은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행사장을 가득 채울 만큼 위압적이었다. 그는 이 야만적인 테러를 자행한 범인이 누구인지 짐작까지만 지금은 그 이름을 거론하여 이 자리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대신 그는 서윤의 어깨를 감싸준 채 폭탄 선언을 했다. 여기 있는 한서윤 학생은 단순한 장학생이 아니라 강한그룹의 미래 전략팀이 영입한 최연소 컨설턴트이자 파트너라고 소개했다. 좌중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이어 최근 강한그룹이 성공시킨 블록체인 물류 시스템과 스타트업 인수합병의 배후에 서윤의 분석과 전략이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사람들의 눈빛은 경악에서 존경으로 바뀌었고 서윤은 더 이상 괴롭힘의 대상이 아닌 잡아야 할 인재로 격상되었다. 백유리의 부모이자 학교 운영위원장인 백 회장은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신의 딸이 저지른 짓이 명백한 상황에서 강민혁이 서윤을 그룹 차원의 인재라고 공표해 버렸으니 이는 곧 강한그룹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 백 회장은 황급히 무대 쪽으로 다가와 사태를 수습하려 했으나 최태양이 거대한 몸집으로 그 앞을 막아섰다. 태양은 평소에 장난기 어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살벌한 눈빛으로 백 회장을 내려다보며 경고했다. 어르신 딸 교육 좀 똑바로 시키셔야겠다고. 내 친구 옷 버린 값은 회사를 팔아도 못 갚을 거라고 비아냥거렸다. 백 회장은 모멸감에 치를 떨었지만 감히 최태양의 기세와 뒤에 버티고 있는 강민혁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물러섰다. 백유리는 구석에 숨어 벌벌 떨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상황이 정리되자 민혁은 서윤을 부축하여 행사장 밖으로 이끌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민혁은 자신의 재킷으로 서윤의 얼굴을 가려주며 끝까지 그녀를 보호했다. 호텔 로비로 나온 서윤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민혁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괜찮냐고 물었지만 서윤은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오히려 자신의 옷 때문에 민혁의 재킷이 망가진 것을 걱정했다. 민혁은 피식 웃으며 옷 따위는 수천 벌도 더 살 수 있지만 너 같은 파트너는 전 세계를 뒤져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 순간 서유는 민혁의 눈에서 처음으로 계산적인 이익이 아닌 진심, 어린 걱정과 애정을 느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다. 뒤따라 나온 최태양과 다른 친구들도 서윤에게 몰려들었다. 그들은 서윤이 괜찮은지 확인하며 백유리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흥분했다. 하지만 서윤은 그들을 진정시키며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오늘 사건으로 인해 백유리는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된 것이나 다름없었고 이제 남은 것은 법적인 절차뿐이었다. 서윤은 미리 준비해둔 백유리 가문의 탈세 증거와 비자금 장부를 꺼내들었다. 이것이 바로 서윤이 오늘 파티에 참석한 진짜 이유였다. 백유리의 아버지가 참석하는 자리에서 그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터뜨려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기 위함이었다. 민혁은 서류를 받아들고 서윤의 치밀함에 혀를 내둘렀다. 그녀는 피해자가 되는 척하며 가장 강력한 카운터 펀치를 날린 셈이었다. 그날 밤 서윤은 강민혁이 마련해준 호텔 스위트룸에서 휴식을 취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어쩐지 전보다 더 가깝게 느껴졌다. 그녀는 욕조에 몸을 담그고 붉은 페인트 자국을 씻어냈다. 물이 붉게 물들어가는 것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상류층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 속에 감춰진 추악함을, 그리고 그들을 굴복시킨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자신의 두뇌와 의지였다는 것을. 서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다. 그녀의 곁에는 가장 강력한 우군들이 있었고 그녀 자신의 힘 또한 그들 못지않게 강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만하지 않았다. 권력은 언제나 양날의 검과 같아서 잠시라도 방심하면 자신을 찌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아침 뉴스는 환영고 파티 사건으로 도배되었다. 언론은 익명의 제보를 받아 백유리 가문의 비리 의혹을 대서특필했고 백 회장은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속보가 떴다. 학교는 발칵 뒤집혔지만 정작 서윤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등교했다. 교문에 들어서는 그녀를 향해 학생들은 저절로 길을 비켜주었고 곳곳에서 존경과 두려움이 섞인 인사가 쏟아졌다. 교실에 들어서자 칠판에는 누군가가 써놓은 퀸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최태양은 책상에 앉아 킬킬거리며 서윤을 반겼고 강민혁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눈인사를 건넸다. 서윤은 칠판의 글씨를 지우개로 덤덤하게 지우고 자리에 앉아 책을 폈다. 그녀에게 여왕이라는 칭호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한서윤일 뿐이었다. 수업 시간 중 창밖을 바라보던 서윤은 운동장 구석에 혼자 앉아있는 백유리를 발견했다. 화려했던 추종자들은 모두 사라지고 초라하게 남겨진 그녀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서윤은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다. 인과응보,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세상의 이치였다. 서윤은 다시 칠판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제 학교 내의 문제는 정리되었지만 민혁의 그룹 내부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서윤은 민혁이 건넨 기밀 서류를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다음 수를 구상했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학교를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싸움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펜을 잡은 그녀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점심시간이 되자 서윤은 학생회실로 호출되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민혁과 태양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무리가 원탁에 둘러앉아 있었다. 그들은 서윤이 들어오자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민혁은 중앙의 빈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다. 그 자리는 사실상 이 모임의 리더만이 앉을 수 있는 상석이었다. 서윤이 의아해하자 태양은 너야말로 우리 모임의 진짜 대장이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서윤은 쑥스러운 듯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그들은 더 이상 서윤을 외부인이 아닌 완벽한 내부자이자 리더로 인정하고 있었다. 서윤은 그들의 눈빛 속에서
진정한 우정과 신뢰를 확인하며 가슴 한구석이 벅차오름을 느꼈다. 비로소 그녀는 이 차가운 학교에서 진정한 자신의 자리를 찾은 것이다. 개교 기념일 파티의 충격적인 사건 이후 며칠간 학교는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지만 그 침묵은 곧 들이닥칠 거대한 해일의 전조일 뿐이었다. 백유리의 아버지이자 학교 운영위원장인 백 회장은 자신의 딸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망신을 당하고 가문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이른 아침부터 교장실을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있었다. 교장실 밖 복도까지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그의 고함 소리는 공포감을 조성했고 교사들은 감히 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고 눈치만 살폈다. 백 회장은 학교 발전 기금 중단을 무기로 내세우며 한서윤을 당장 퇴학시키지 않으면 재단 이사회를 소집해 교장의 목을 치겠다고 협박했다. 권력 앞에 무력한 교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비서에게 서윤을 호출하라고 지시했고 곧이어 서윤이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산책을 나온 사람처럼 평온했으나 그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교장실 문을 열고 들어선 서윤을 맞이한 것은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백 회장의 살벌한 시선과 주눅이 들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교장의 모습이었다. 백 회장은 서윤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던지며 당장 서명하고 학교를 떠나라고 윽박질렀다. 그것은 자퇴서였고 사율 안에는 품위 유지 위반과 교우관계 불화라는 억지스러운 죄목들이 적혀 있었다. 백 회장은 만약 조용히 사라져 준다면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의 위로금을 챙겨줄 것이며 유학 자금까지 지원해 주겠지만 거부할 경우 이 바닥에서 매장해 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전형적인 재벌가의 갑질이자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오만함의 극치였다. 하지만 서윤은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를 집어들지도 않은 채 백 회장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기에 자퇴할 이유가 없으며 학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은 오히려 백유리와 회장님 쪽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서윤의 당돌한 태도에 백 회장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손에 잡히는 재떨이를 들어 올리며 위협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그때 교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민혁과 최태양이 들이닥쳤다. 두 사람은 소식을 듣자마자 수업을 제치고 달려왔고 그들의 뒤에는 학생회 간부들이 병풍처럼 서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민혁은 백 회장에게 다가가 정중하지만 뼈가 있는 말투로 인사를 건네며 학교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시면 곤란하다고 제짓. 최태양은 아예 문을 가로막고 서서 험악한 표정으로 백 회장의 경호원들을 노려보았다. 백 회장은 강한그룹의 후계자인 민혁과 해운 재벌가의 아들인 태양이 서윤을 감싸고 돌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자신의 연륜과 지위를 내세워 어디서 어린 놈들이 어른들의 일에 끼어드느냐고 호통을 쳤다. 그는 민혁에게 너희 아버지와 내가 어떤 사이인 줄 아느냐며 당장 비키라고 소리쳤지만 민혁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팽팽한 대치 상황 속에서 서윤이 조용히 앞으로 나서며 민혁과 태양을 양옆으로 물러나게 했다. 그녀는 이 싸움을 타인의 힘이 아닌 자신의 손으로 끝내기를 원했다. 서윤은 품에서 얇은 USB 메모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백 회장에게 이 안에 들어있는 파일들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백 회장이 코웃음을 치며 그따위 장난감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비웃자. 서윤은 차분한 목소리로 파일의 내용을 읊기 시작했다. 그것은 백 회장이 소유한 미디어 그룹이 지난 5년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해외로 빼돌린 비자금 내역과 미술품 경매를 위장한 불법 증여, 그리고 정재계 인사들에게 제공한 뇌물, 리스트가 담긴 원본 장부의 사본이었다. 서윤은 백유리의 시계 사건 때부터 의구심을 품고
백 회장의 계열사 재무제표를 분석해왔고 그 과정에서 보안이 허술한 갤러리 서버를 통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던 것이다. 백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집으려 했으나 서윤이 한 발 앞서 그것을 낚아챘다. 서윤은 이 자료가 이미 암호화되어 클라우드 서버에 분산 저장되어 있으며 만약 자신이 학교에서 부당하게 쫓겨나거나 신변의 위협을 받는 순간 자동으로 국세청과 검찰청 그리고 주요 언론사 사회부 기자들에게 전송되도록 설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완벽하게 설계된 데드맨 스위치였다. 백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았다. 고작 고등학생이 굴지의 대기업 회장을 상대로 이런 치밀한 덫을 놓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타협을 시도하려 했지만 서윤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돈이나 유학이 아니라 백 회장이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물러나는 것, 그리고 백유리가 저지른 모든 악행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처벌을 받는 것이었다. 그 순간 교장실의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교장이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자마자 사색이 되어 백 회장을 바라보았다. 검찰 특수부 수사관들이 지금 학교 정문을 통과하여 재단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는 연락이었다. 서윤은 이미 백 회장이 학교에 도착한 직후 민혁의 도움을 받아 언론에 엠바고를 걸어두었던 기사를 터뜨렸고 검찰의 익명으로 제보를 넣었던 것이다. 타이밍은 완벽했다. 창밖으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수많은 취재진들이 학교 정문으로 몰려드는 모습이 보였다. 백 회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고 비서실장으로부터 그룹 본사도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다는 급박한 보고가 들어왔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그는 허망한 표정으로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자신이 딸의 복수를 하러 왔다가 오히려 자신의 목을 조르는 꼴이 되고 만 것이다. 교장실 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백 회장에게 체포 영장을 제시하며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다고 고지했다. 학생들과 교사들이 복도로 쏟아져 나와 이 믿기 힘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학교의 제왕처럼 군림하던 백 회장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 행렬의 뒤편에는 수업 도중 소식을 듣고 달려온 백유리가 서 있었다. 그녀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아버지가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서윤과 눈이 마주쳤다. 서윤은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이 아니라 지극히 사무적이고 차가운 눈빛으로 백유리를 내려다보았다. 백유리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얌전한 토끼가 아니라 잠자는 용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대형 스캔들이 되었다. 뉴스는 연일 백 회장 일가의 비리를 보도했고 백유리의 학교 폭력 사실까지 더해지면서 여론은 들끓었다. 학교 재단 이사회는 즉각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백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백유리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학교 측은 이미지 쇄신을 위해 서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전액 장학금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서윤에게 그것은 큰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옳다고 믿는 정의를 실현했을 뿐이었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것은 표창장이 아니라 그 누구도 자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확실한 힘과 위치였다. 학생들은 이제 서윤을 여왕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며 그녀를 진정한 리더로 추앙하기 시작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옥상 정원에서 민혁과 태양 그리고 서윤이 다시 모였다. 민혁은 캔커피를 건네며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그는 자신이 만약 적으로 돌아서면 뼈도 못 추릴 것 같다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다. 태양 역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우리 누님으로 모시겠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서윤은 피식 웃으며 두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사실 그녀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민혁의 정보력과 태양의 물리적인 방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세 사람은 난간에 기대어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서로 다른 배경과 목적을 가지고 만났지만 이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가 되어 있었다. 서유는 생각했다. 이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폐허가 아니라 더 단단해진 신뢰와 우정이라는 것을. 다음 날 등굣길은 여느 때와 달랐다. 배규리의 빈자리는 느껴지지 않을 만큼 학교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학생들의 표정은 한결 밝아져 있었다. 권력에 억눌려 있던 아이들이 서윤의 승리를 보며 자신들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된 것이다. 서윤이 교문을 들어서자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 뛰어와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다. 알고 보니 백 회장이 도서관 예산까지 횡령하려 했던 것을 서윤이 막아낸 셈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서윤은 묵례를 하고 교실로 향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누군가가 놓아둔 꽃 한 송이와 고마워, 우리를 지켜줘서라는 쪽지가 놓여 있었다. 서윤은 그 쪽지를 보며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다. 차가운 이성과 계산으로 시작된 싸움이었지만 그 끝에는 따뜻한 마음이 기다리고 있었다. 방과 후 서윤은 강민혁의 제안으로 학생회 특별 고문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그곳에는 학교의 주요 결정권을 가진 엘리트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서윤이 들어오자 전원 기립하여 예우를 갖췄다. 더 이상 그녀는 이방인이나 불청객이 아니었다. 민혁은 상석 옆에 서윤의 자리를 마련해 두었고 서윤은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앉았다. 회의 주제는 학교 축제 예산 편성에 관한 것이었지만 사실상 서윤의 검토를 받기 위한 자리나 다름없었다. 서윤은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보며 낭비되는 항목을 지적하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녀의 합리적인 지적에 반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서윤은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모두를 위해 사용하는 법을 보여줌으로써 진정한 리더십을 증명하고 있었다. 밤늦게 기숙사로 돌아온 서윤은 창밖의 달을 보며 긴 하루를 정리했다. 배규리와의 전쟁은 끝났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강민혁의 가문은 여전히 그녀를 주시하고 있을 것이고 사회에 나가면 더 큰 적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서윤은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보였으니까.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아버지의 낡은 시계, 수리 도구들을 꺼내 보았다. 작은 부품 하나가 거대한 시계를 멈추게 할 수도 있고 다시 움직이게 할 수도 있다. 서윤은 자신이 바로 그 결정적인 부품이 되어 세상을 움직일 것임을 다짐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은 또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는 밤이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환영국제고등학교의 교정에도 다시금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학교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훈훈하고 활기가 넘쳤다. 배규리 사건 이후 학교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힘과 돈이 지배하던 야만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실력과 공정이 중시되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한서윤이 있었다. 그녀는 공식적인 학생회장 직함을 맡지는 않았지만 학생회장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학교의 실질적인 리더이자 정신적인 지주였다. 쉬는 시간이면 학생들은 서윤의 자리로 찾아와 학업 문제부터 교우 관계에 대한 고민까지 털어놓았고 선생님들조차 학교의 중요한 안건을 결정할 때면 은연중에 서윤의 의견을 묻곤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왕따를 걱정해야 하는 전학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학교를 움직이는 가장 작지만 강력한 심장이었다. 졸업을 앞둔 3학년 교실의 공기는 입시 준비로 인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서윤의 주변만큼은 예외였다. 그녀는 이미 강민혁의 추천과 자신의 압도적인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국내 최고의 명문대는 물론 해외 아이비리그 대학들로부터 조기 입학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서윤은 자만하거나 나태해지지 않고
여전히 도서관과 교실을 오가며 자신의 지식을 친구들과 나누는데 시간을 쏟았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재능이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타인을 돕고 세상을 바꾸는 데 쓰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점심시간이 되자 서유는 도서관 2층에 마련된 스터디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하위권 성적 때문에 고민하던 학생들이 서윤이 만든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서윤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학생들의 눈빛이 존경과 기대로 반짝였다. 그녀는 칠판 앞에 서서 분필을 들고 복잡한 수식들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고 학생들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배움의 즐거움을 알아가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학교 정원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기 시작했다. 서유는 창가에 서서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어깨에 따뜻한 캔커피를 대주었다. 돌아보니 최태양이 특유의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는 이제 예전처럼 교복을 줄여 입거나 넥타이를 풀어헤치지 않고 제법 단정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태양은 서윤 덕분에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칭찬을 들었다며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다. 그는 서윤이 조언해준 대로 해운 물류 시스템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회사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발견해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 아버지의 눈에 든 모양이었다. 태양은 서윤에게 정말 고맙다고 말하며 졸업 후에는 자신이 밥을 사겠다고 제안했다. 서윤은 미소 지으며 그러자고 대답했다. 태양은 이제 통제불능의 문제하에서 자신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다. 그 변화의 시작점에 서윤이 있었다는 사실은 두 사람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방과 후 서윤은 강민혁의 호출을 받고 이사장실로 향했다. 학생이 이사장실에 출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이제 학교 내에서 서윤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혁은 소파에 앉아 결제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서윤이 들어오자마자 서류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맞이했다. 민혁은 서윤에게 찻잔을 건네며 졸업 후의 계획에 대해 물었다. 서윤은 대학에 진학하여 경영학과 법학을 복수 전공할 생각이라고 대답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그는 대학 입학 후 곧바로 그룹 경영 수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며 특히 신사업 부문을 총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서윤에게 손을 내밀며 제안했다. 대학 졸업 후가 아니라 지금부터 자신의 파트너로서 강한 그룹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지 않겠느냐고. 민혁의 제안은 파격적이었다. 단순히 비서나 참모로서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대우를 약속한 것이다. 그는 서윤이 가진 통찰력과 냉철한 판단력이 자신의 그룹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윤은 잠시 찻잔을 내려놓고 민혁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에는 흔들림 없는 신뢰와 야망이 담겨 있었다. 서윤은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 역시 더 넓은 세상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쳐보고 싶은 욕망이 있었고 강민혁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최고의 파트너였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악수는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건 약속과도 같았다. 민혁은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서윤에게 건넸다. 그것은 만년필이었다. 계약서에 서명할 때 쓰라며 선물한 최고급 만년필에는 서윤의 이니셜이 정교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서윤은 그 만년필을 받아들고 묵직한 무게감을 느꼈다. 그것은 책임감의 무게이자 성공에 대한 확신의 무게였다. 졸업식 날 강당은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단상이 오른 교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3년간 학교가 겪은 변화와 성장을 이야기하며 그 중심에 서윤을 비롯한 학생들의 노력이 있었음을 치하했다. 졸업생 대표로 답사를 하게 된 사람은 당연히 한서윤이었다.
그녀가 단상에 오르자 강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일제히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서유는 원고를 보지 않고 정면을 응시하며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그녀는 우리가 겪은 시련과 갈등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진정한 힘은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함께 걸어가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녀의 연설은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기에 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연설이 끝나고 그녀가 내려오자 최태양은 휘파람을 불며 가장 크게 박수를 쳤고 강민혁은 흐뭇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식이 모두 끝나고 운동장으로 나온 졸업생들은 서로 사진을 찍으며 마지막 추억을 남기기에 바빴다. 서유는 인파를 피해 조용히 학교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곳은 그녀가 힘들 때마다 올라와 마음을 다잡던 장소였다. 난간에 기대어 내려다본 학교는 여전히 활기찼지만 이제는 더 이상 거대한 정글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가 정복하고 변화시킨 하나의 작은 세상일 뿐이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서유는 춥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열정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옥상 문이 열리고 강민혁과 최태양이 올라왔다.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 서윤의 양옆에 섰다. 세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서서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최태양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진짜 어른들의 세계로 나가는 거냐며 짐짓 겁먹은 척 너스레를 떨었다. 민혁은 피식 웃으며 어차피 우리가 다 먹어치울 세상인데 뭐가 걱정이냐고 받아쳤다. 서유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들은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겠지만 결코 멀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방패이자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줄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혁은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다. 앞으로 펼쳐질 전쟁터는 학교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치열하고 잔혹할 것이라고. 하지만 너와 함께라면 질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우리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아니,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해는 완전히 저물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거대한 빌딩 숲이 만들어내는 야경은 마치 그들을 기다리는 새로운 전장처럼 보였다. 서유는 주먹을 꽉 쥐었다. 처음 이 학교에 전학 왔을 때 그녀는 혼자였고 두려움에 떨던 이방인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가장 강력한 우군들과 함께 세상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구원을 기다리는 신데렐라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유리 구두를 깨부수고 자신의 발로 걸어 올라간 여왕이었다. 그리고 그 여왕의 곁에는 그녀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 기사들이 있었다. 세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무언의 건배를 나누었다. 그들의 청춘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들의 전설은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서유는 마지막으로 학교를 뒤로하고 교문을 나섰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학교의 풍경이 마치 오래된 사진처럼 아련하게 멀어져 갔다. 하지만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앞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교문 밖에는 민혁이 준비한 검은색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고 태양의 스포츠카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서윤이 차에 오르기 전 민혁이 문을 열어주며 정중하게 에스코트했다. 차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부드럽게 울려 퍼졌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빠르게 과거가 되어 사라졌고 그들 앞에는 무한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서유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망설임은 없었다. 오직 승리자의 여유와 확신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차 안에서 민혁은 서윤에게 태블릿 PC를 건넸다. 화면에는 강한 그룹이 추진할 예정인 거대 프로젝트의 기밀 문서가 떠 있었다.
서유는 자연스럽게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민혁은 그런 그녀를 보며 편안하게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었다. 일하는 여자의 모습은 아름다웠고 그녀를 신뢰하는 남자의 모습은 든든했다. 이 차가 향하는 곳이 어디든 그들은 함께할 것이고 그 끝에는 반드시 성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서윤의 손끝이 화면 위를 춤추듯 움직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서막이 올랐을 뿐이다. 세상은 곧 한서윤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재벌이 새 전원을 그녀의 편으로 만든 전설적인 전략가이자 그들 위에 군림하는 진정한 지배자로 말이다. 리무진은 도심의 화려한 불빛 속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졌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고 도시는 그들의 등장을 환영하듯 더욱 찬란하게 반짝였다. 서유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 중에는 차가운 겨울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살며시 눈을 감고 다가올 미래를 상상해 보았다.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그녀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한서윤이니까,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강민혁과 최태양이 있으니까. 그들은 완벽한 팀이었고 완벽한 승리자들이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될 것이다. 더 높고 더 넓은 곳을 향하여 끝없이 펼쳐진 도로 위로 차는 거침없이 질주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선택한 길이었고 그들이 만들어갈 세상이었다.